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의 오피셜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갈티에 감독의 문제가 해결되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 선임이 발표된 지 하루가 지난 이후 밀란 슈크리니아르,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마르코 아센시오의 영입을 줄줄이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어 다음날 마누엘 우가르테의 영입까지 발표했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갈망하던 이강인 선수의 오피셜이 발표된 것이죠. 그의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적료는 2,200만 유로, 한화로는 약 311억 원이고 그중 20%에 해당하는 440만 유로, 한화로 약 62억 원은 이강인 선수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요르카가 받게 되는 이 금액은 구단이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실수령액 측면에서 클럽 역대 최고 이적료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마요르카는 이강인 선수를 파리로 보내면서 홈구장 리모델링이 끝나고 자신들의 홈에서 파리 생제르맹과 친선 경기를 갖자는 조항도 포함시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리그 순위도 15년 만에 중위권에 안착시키며 9위를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이강인 선수. 팀을 떠나면서도 마요르카에게 많은 것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요르카가 받는 것 말고 이강인 선수는 얼마를 받는 걸까요? 현재까지 보도에 의하면 이강인 선수가 받게 되는 연봉은 400만 유로로 약 57억 원이고 이것은 주급으로 환산하면 약 1억 1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마침내 이강인 선수가 억대 주급 반열에 들어선 것이죠. 이것은 마요르카에서 받던 금액의 약 8배 이상이 오른 금액으로 그만큼 이강인 선수의 가치가 매우 크게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번 이적은 단순히 주급만 대폭 상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속하게 되는 클럽의 레벨도 대폭 상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리그 자체의 수준은 더 낮아졌습니다. 프랑스 리그인 리그앙은 이강인 선수가 활약했던 라리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파리 생제르맹만큼은 리그앙에서 독보적인 클럽이고 또한 유럽 무대에서 수준 높은 팀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강팀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각 클럽의 수준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비교 수치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UEFA 클럽 코에피션트, 즉 우리가 흔히 UEFA 개수라고 하는 것이겠죠. 유럽 대항전에 참가해 해당 대회에서 계속 승리해 상위 라운드로 올라갈수록 누적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최근 이 클럽의 유럽 무대 경쟁력을 말해주는 지표로 봐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22-23 시즌 UEFA 개수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파리보다 순위 아래에 있는 클럽들이 맨유, 유벤투스, 바르셀로나, 인테르, 도르트문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쟁쟁한 클럽들이다 보니 비록 리그앙이 라리가나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나 세리아보다 레벨이 낮은 리그라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수준도 낮은 레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오히려 리그앙에서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는 다른 프랑스 클럽들이 유럽 무대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며 리그 전체 포인트가 감소한 측면이 큽니다. 챔스에 진출했던 마르세유는 조별리그 탈락. 결정적이었던 것은 유로파리그에 진출했던 리그앙의 세 클럽인 낭트, 스타드렌, AS 모나코 이렇게 세 팀 전부 16강 플레이오프에서 패배해 16강에 진출하지 못하고 전멸한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유로파 컨퍼런스에 출전했던 니스는 8강까지 진출했으나 가장 낮은 레벨의 유럽 대항전이기 때문에 가산점 부여가 적었죠. 파리 생제르맹은 15-16 시즌부터 8시즌 연속으로 UEFA 개수에서 탑10 안에 들고 있을 정도로 유럽 축구 무대에서 꾸준하게 경쟁력을 갖추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빅클럽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강인 선수가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입단은 사실 더욱 그 의미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본인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서 파리에 입성한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을 발탁해준 고마운 발렌시아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발렌시아로부터 1군 무대 출전 시간을 충분하게 부여받지 못했고 결국 팀은 20-21 시즌이 끝나자 브라질 공격수 마르쿠스 안드레를 영입하면서 비유럽 쿼터 3인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적료도 받지 않고 이강인을 내보냈습니다. 그때 이강인 선수가 선택했던 팀이 바로 마요르카. 당시 마요르카는 2부와 3부, 간혹 1부 리그를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막 라리가로 승격 복귀한 불안한 팀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발렌시아에 비해 클럽 위상이 떨어지는 마요르카의 이적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죠.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 시절 실제 1군 경기인 라리가에서 본인이 얼마나 출전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고 그렇기에 마요르카의 이적을 단행했습니다. 마요르카에서의 첫 시즌은 다소 힘들었지만 그 다음 시즌이 되면서 그동안 지적받았던 단점들을 하나둘씩 보완하더니
강력해진 피지컬을 바탕으로 코어의 중심까지 장착하며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탈압박으로 유럽 탑 리그 전체에서 가장 높은 드리블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드리블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정상급 수준에 올라서 있던 이강인 선수가 성인이 된 후 피지컬 향상을 통해 힘까지 겸비하게 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가공할 잠재력이 터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 뿜어져 나오는 능력은 결국 주변의 시선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선 파울루 벤투 감독부터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벤투 감독은 사실 월드컵 직전까지 이강인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표팀에 잘 소집하지도 않았고 한일전에서 이강인 원톱이라는 다소 생소한 전술로 그를 활용해 패배한 후 더욱 이강인을 선택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축구협회가 한일전 여부를 경기 2주 전에 대표팀에 통보해 대표팀에서 해외 선수 차출이 어려워 당시 이강인 선수 말고는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의 소집이 어려웠고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내린 전술적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한일전 이강인 카드는 표면적으로 실패했고 그 뒤로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선택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은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평가전들이었습니다. 당시 이강인 선수는 라리가에서 절정의 실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많은 국내 팬들은 이강인의 대표팀 소집을 바라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벤투는 이강인을 소집 명단에 합류시켰었죠. 그런데 한국으로 날아왔던 이강인 선수는 결국 단 1분도 뛰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원래는 이강인 선수를 테스트해보려고 했는데 교체로 들어갔던 황의조 선수가 부상으로 다시 아웃되면서 교체 카드 사용 횟수가 계획보다 줄어들었고 팀의 승리를 위해 결국 이강인 선수 투입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찌 되었건 월드컵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완전체 A 대표팀과 호흡을 맞출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를 벤투 감독은 이강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못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당시 이강인 선수는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마치 자신을 1군 엔트리에는 넣었지만 뛸 기회를 잘 주지 않았던 발렌시아의 시절이 생각났을까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이를 갈고 본인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라리가로 돌아온 이강인은 그 이후로도 꾸준하게 마요르카의 에이스로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그 입증으로 인해 벤투는 이강인을 대표팀 명단에 포함시켰고 이강인은 월드컵에 나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자신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하는 선수라는 것을 당당히 알렸습니다. 특히 평가전에서 보여줄 기회조차 없었던 자신의 실력을 리그로 돌아가 결국 증명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감독이 찾아내지 못한 본인의 가치를 결국 이강인 선수 스스로가 증명해 벤투 감독의 시선을 돌리게 한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더욱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스스로의 가치 증명은 결국 빅클럽인 파리 생제르맹의 시선까지 끌어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결국 이강인 선수는 자신에게 오지 않는 기회를 한탄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출전 시간 부족이라는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요르카라는 불안한 팀으로 이적하는 도전을 그리고 피지컬 부족과 수비력 문제라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스스로 내적 외적 한계들을 계속해서 돌파해왔고 그것들을 통해 스스로 월드컵이라는 최고 무대에 등장, 더 나아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들고 오피셜을 발표하는 자리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파리에서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면 점차 컵 대회와 리그왕의 경기를 넘어서서 별들의 무대인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활약해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로 뛸 것으로 전망되는 포지션은 우측 공격수입니다. 현재 은바페의 파리 잔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는 왼쪽 윙포워드로 뛸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약 네이마르까지 파리에 남게 된다면 네이마르 왼쪽에 은바페 최전방으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센시오는 네이마르 잔류 여부와 무아니의 영입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최전방에서 가짜 9번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선호하는 우측 공격수로 나와 이강인 선수와 포지션 경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 역시 본인의 실력만 보여줄 수 있다면 아센시오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고 마요르카에서도 우측 윙어, 좌측 윙어, 중앙 공미, 메잘라, 심지어 좌측 윙백까지도 소화할 정도로 전술적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어느 자리에서 활용할지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 초기 단계에서조차 폭발적인 공격력을 가진 은바페와 네이마르에게 이강인의 창의적인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이제 이번 오피셜 발표로 그것들을 직접 보는 것이 실현되리라는 게 더 강력한 단계에 들어서자 축구 팬들이 더욱 흥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은바페, 네이마르의 거취, 그리고 영입 링크가 걸리고 있는 무아니, 베실바 등의 상황이 명확해지면 그들과 관련한 이강인 선수의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